지금 이제 그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이제 드리고 있는데, 그 재무제표가 지금 한 3개, 4개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저희 투자자한테 가장 의미가 있고, 투자자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그 재무제표가 이 현금 흐름표다. 그래서 제 현금 흐름표를 좀 이렇게 길게 설명을 이렇게 단계별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인들이 지금 당장 다 이해하시고, 이걸 다 지금 머릿속에 입력하시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들어 놓으셔야, 설명을 들어 놓으셔라. 현금 흐름표란 게 이런 거고, 현금 흐름표란 게 이제 그 기업의 사이클에 맞춰서 현금 흐름표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이렇게 들어 놓으시고, 이제 이것을 본인들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기본으로 기초로 돼 있어야, 일단은 다른 어떤 기업들을 보면서 특히나 이제 이 현금흐름표가 저희는 왜 중요하냐면, 이 현금흐름표가 저희가 물론 우량주에서도 현금흐름표가 중요하지만, 저희는 특히나 이 현금흐름표가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지금 개별주를 많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별주를 많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에서 봤을 때 그 재무제표가 그 한 3가지 4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현금흐름표가 가장 이제 저희한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개별주를 저희 이제 비중을 가장 많이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 개별주들이 아무래도 이게 재무 상태가, 이 개별주의 재무 상태가 이제 우량주에 비해서는 이 개별주들의 재무 상태가 아무래도 좀 이게 우량주보다는 무당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재무 상태로 인해서 이게 리스크가 생기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개별주에서 이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뭘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냐, 이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현금 흐름표를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이 재무 상태로부터 올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을 하셔야 된다. 점검을. 어떤 종목을 사실 때, 종목을 선택을 할 때, 그냥 막 잘 간다고 그 종목을 덥석덥석 살 게 아니고, 그것도 막 그냥 제가 늘 얘기한 개별주는, 그래서 제가 개별주는 그래서 이게 종목당 3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3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재무 상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현금 흐름이라는 게 이제 뭐냐,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과 투자 활동에 대한 영업과 재무 활동.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의 활동이 있다. 이제 기업 활동 중에 현금 흐름과 관련된 활동이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요 세 개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영업 활동에서는 플러스가 좋다는 거죠. 영업 활동에서는 플러스가 좋고, 투자 활동에서는 투자 활동에서는 마이너스가 좋다. 반대로. 이게 현금 흐름표를 보실 때 그렇다는 게, 현금 흐름표일 때. 투자 활동에서는 마이너스가 좋고, 재무 활동에서도 이건 좀 저기 상황별로 다르긴 한데, 재무 활동에서도 이 마이너스가 좋다. 아무튼 이게 이제 이건 100%를 얘기한 게 아니고 한 80%, 90%는 그렇다는 얘기야. 80%, 90%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징을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거죠. 영업 활동에서는 아무래도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좋고, 투자 활동에서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좋고, 재무 활동에서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좋고. 이제 이것은 이제 이게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이런 특징을 생각하면서 현금 흐름표를 보실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특징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아무래도 이렇게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현금 흐름표를 보고 내가 어떤 종목을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종목을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진단을 할 때, 본인이 이 종목을 내가 계속 들고 갈 건지, 아니면 그래서 제가 그때 자연과 환경 종목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특징이죠. 특징. 이 특징을 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현금 흐름표도 역시 이제 현금 흐름표를 분석한다 이게 아니고 현금 흐름표를 제대로 이렇게 읽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현금 흐름표를 특징을 이렇게 알고서 특징을 몇 가지 특징을 머릿속에 두고 그 현금 흐름표를 그래서 이제 이 현금 흐름표를 지금 제가 이제 그 기업의 특히 이제 이 개별주를 염두에 두고 이 기업의 이렇게 사이클에 맞춰서 제가 이제 두 단계를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성숙기, 그 성숙기 단계에 있는 그 현금 흐름표. 어떤 기업 사이클상 봤을 때 성숙기 단계에 있는 그 기업의 현금 흐름표.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상관없어요. 기억이 안 나셔도. 그걸 지금 머릿속에 좀 외우시란 게 아니고 일단은 보면 이제 설명을 들어 놓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현금흐름표 보면은 이제 그게 그래도 설명을 전혀 안 들은 것보다 근데 이제 이 설명을 나중에 이제 자꾸 반복을 앞으로 제가 할 거니까 그래서 반복으로 이제 한 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듣고 또 세 번째 듣고 네 번째 듣고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 것을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나 또 우량주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본인들이 살펴보면서 한번 이제 그런 걸 자꾸 적용시켜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현금 흐름표를 이제 요약을 하면 지금 이제 그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래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영업활동이 뭐고 투자활동이 뭐고 재무활동이 뭐고 요걸 제가 지금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활동이 뭐고 투자활동이 뭐고 재무활동이 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큰 아웃라인이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기업 사이클에 맞춰서 저희가 성숙기, 성장기 그 현금 흐름표들을 제가 이게 살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자 이제 성장기, 성숙기하고 또 다른 그런 형태가 이제 침체 구조 조정. 이 침체 구조 조정, 이게 침체 구조 조정 사이클 단계는 이제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해서 예전에 보면 그 IMF 때라든지 아니면 그 2020년 3월 달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막 시장이 아무튼 막 반토막이 나고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영업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IMF나 아니면 그 2020년 3월 이런 경우가 아닌데 그냥 어떤 기업의 어떤 기업의 문제. 그래서 IMF도 아니고 그 2020년 3월 코로나도 아닌데 어떤 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업이 어떤 어려운 어떤 환경, 그죠? 어떤 어려운 환경에 만나게 되면, 어려운 환경에, 이게, 어려운 기업의 입장에서 어려운 환경에 만나게 되면, 그러면 기업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업이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침체에 빠지겠죠, 침체에. 이게 기업이 이렇게 좀 침체에. 그러니까 뭐 영업도 잘 안 되고, 이게 영업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면 영업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침체기에서 벗어나야죠. 그러니까 탈출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가 이렇게 IMF나 이런 게 왔을 때도 보면 그때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이게 구조조정이었잖아요. 구조조정, 구조조정. 그럼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구조조정이라는 게 결국 이 비용을 줄이는 거죠. 비용을 줄이는 건데 이 비용을 무슨 비용을 줄이겠어요? 결국 인건비를 줄이는 거죠. 인건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IMF 때 우리가 그 20년 전에 IMF 때 그 직장을 잃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구조조정하면서
그때는 대부분 우량, 뭐, 아무튼 우량 기업법이 그 개별 기업 할 것 없이 그 삼성전자부터 해서 모든 기업이 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구조조정을 했던 거죠. 구조조정을. 그래도 IMF에서 또 그걸 요구를 했었고, 그 달러를 이렇게 빌려주면서 그 아무튼 그 요구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구조조정을 이렇게 이제 거치게 되는데 구조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뭐예요?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이게 재무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무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이게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 돈이 이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이게 유상증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유상증자가. 그러니까 제가 그 유상증자 관련해서 그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상증자는 거의 90% 이상이 악재다. 제가 유상증자는 거의 90% 이상이 악재다, 악재. 유상증자. 돈이 많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한다는 게 돈이 부족하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돈이 남아도 이제 유상증자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유상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조심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제가 그때 그 자연과 환경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자연과 환경도 잘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뭐야 그 감사 보고서는 이제 적정으로 나왔지만 이제 그런 기업은 언제든지 유상증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정히 수익 내고 그냥 나온다. 이제 그런 종목 들고 유상증자 나오면 어때? 막 유상증자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유상증자가 나올 걸로 해서 걱정이 되면 그냥 팔고 그 종목을 안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을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보다 재무 상태가 좋으면서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없다면 몰라도 있는데 괜히 그 종목을 들고 골치 아파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은 잘못하면 이런 종목은 아무래도 주가가 싸다는 얘기죠. 주가가. 이렇게 이제 침체기나 구조조정에 있는 주가가 싸다. 그러니까 주가가 싸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싸면 그게 최고 이제 그 메리트가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 종목 왜 샀어? 그러면 싸니까 샀어. 이렇게 그러면 왜 싼데 그게 응?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냥 싸 값이 싸 주가 그죠? 제가 삼성전자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게 어떤 종목을 고를 때 싼 종목을 고르는데 그래 물론 싸면서 좋은 종목도 있기는 있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쌀 때는 어떤 종목이 주가가 쌀 때는 이게 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싼 게 아니고 그렇죠. 돈도 잘 벌고 있고 어떤 그 기업이 경쟁력도 있는데 주가가 쌀 이유가 없잖아요. 주가가. 응? 제가 이제 경매 가지고도 그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얘기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경매 배워가지고 경매해가지고 좋은 부동산 싸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좋은 부동산이 싸게 나올 이유가 있어요. 그게 좋은 부동산이 경매로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게 좋은 부동산은 다 비싸지 좋은 부동산이 싸게 나올 리가 있어요. 그것도 경매로.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침체 구조조정기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현금 흐름표상으로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현금 흐름을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볼 때 기업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기업을 중심으로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 박스 쳐놓은 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특징인데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플러스가 나요.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는 있는데,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기업으로 들어오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만든 어떤 물건이나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팔리기는 해요. 안 팔리는 게 아니라 팔려서 그 현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 현금이 영업 활동을 들어온 현금이 해서 한 1,000 정도 된다면, 근데 이 기업이 지금 보면 지금 투자 활동을 통해서 그 투자 활동을 통해서도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도 플러스가 들어오는데, 투자 활동을 통해서도 플러스를 플러스가 나온다. 지금 투자 활동을 통해서 플러스가 나온다. 현금 흐름이 투자 활동을 통해서도 플러스가 나온다. 자,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게 투자 활동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투자 활동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나온다. 그것도 영업 활동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더 크게 들어온다. 영업 활동, 그러니까 영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보다 투자 활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더 크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거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투자 활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현금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현금의 크기보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현금의 크기보다 투자 활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현금의 크기가 더 크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응? 채팅창 한번 써보세요. 채팅창.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대차 가지고 예를 많이 들었죠. 현대차가 이렇게 성장기에 있을 때는 이제 울산 공장만 있다가 해서 아산 공장도 짓고 또 전주 공장도 짓고 그랬는데, 만약에 현대차가 어떤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침체기에 빠져든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보다 더 좋은 어떤 교통수단이 어떤 자동차가 아닌 어떤 다른 걸로 나오게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렇게 되면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성장을 잘하다가 성숙기에 있다가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아무튼 어떤 뭔가 어떤 그런 환경이, 어떤 기업 환경이 자꾸 이렇게 나쁜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면, 그래서 현대차가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현대차가 이제 침체기에 빠져들겠죠. 침체기에. 그 잘 나가던 현대차가 이렇게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면은, 그렇다고 현대차에서 만든 차가 안 팔리는 건 아닌데, 팔리는데 예전에 팔리는 것에 그래서 반도 안 팔리고 반의 반도 안 팔리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기업이 돌아가려면 이제 여기 직원들한테 급여도 줘야 되고, 직원들한테 그 급여도 줘야 되고, 그 직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직원이 해서 막 10,000명, 20,000명 막 그 수만 명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직원이 뭐 10명, 20명 되는 이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침체기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직원들 급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고정비로 나가야 되는데, 고정비로 그렇잖아요. 매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거나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은 가장 고민이 뭐냐면 이 급여 날 돌아오는 거예요. 급여 날 돌아오는 거. 응? 그래서 안철수가 예를 들어서 그 20년 전에 안내 이렇게 직원 한 서너 명 데리고 이렇게 책상 몇 개 놓고 컴퓨터 몇 대 놓고 이렇게 그 아무튼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 그래서 안철수가 매달 고민했던 게, 매달 은행 다니면서 그 돈 빌려 다니는 게 이러는데, 그 돈을 왜 돈 빌려 다니냐. 아, 그 직원들 몇 명 안 된 직원들 급여 줘야 되니까 매달 급여, 그저 급여 날은 빠짐없이 돌아오잖아요. 매달 돌아오잖아요. 그 직원들 급여 줘야 되니까.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돈을 벌어들이는 건 없고, 직원들 급여는 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투자 활동을 통해서 이게 이제 플러스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것보다 더 크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아까 같이 그 어떤 자산을 처분을 해야 된다. 아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이렇게 성장기에 있을 때는 공장을 자꾸 이렇게 늘리는데 이게 어떤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어떤 이제 고정비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에서 10,000명, 에서 2만 명 있던 직원을 10,000명으로 줄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죠.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10,000명 남겨놓은 그 직원들 또 급여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영업활동 통해서 벌은 현금 가지고, 그래서 급여 줄 돈도 모자란다. 그러면 그 자산을 처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전주공장을 폐쇄를 한다든지, 울산공장을, 아산공장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어디 판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재무활동은 마이너스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재무활동이 마이너스다. 재무활동이 마이너스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채팅창에 써보세요, 이거. 근데 재무활동 마이너스가 여기 보면 제일로 크네요, 숫자가. 보시면. 숫자를 보면 절대값을 보면은 그 영업활동의 숫자 1000, 그죠? 투자활동에서 만든 숫자 4, 보다도 재무활동에서 나가는 이 5. 그럼 재무활동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가 크다. 재무활동에 의해서 한 마이너스가 크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성숙기, 성장기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렇다니까 이게. 재무활동에서 마이너스가 나온다. 재무활동에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나온다. 재무활동에 의해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 재무활동에 의해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재무활동이 재무활동이 플러스, 재무활동이 마이너스, 재무활동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자, 일단은 이게 이제 맞든 안 맞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맞든 안 맞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2주 동안 이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맞고 안 맞고를 틀려서 이렇게 한번 자꾸 이렇게 표를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자 지금은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이 안 돼서 상관없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한 2주 정도 설명 드렸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한번 자, 자 이것은 그러니까 그렇죠.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것은 지금 부채를 상환한다는 얘기죠. 부채를 상환한다. 자, 제가 그럼 다시 질문을 할게요. 부채를 상환한다. 그 부채를 상환한다. 그 부채를 상환해서 부채가 여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 부채를 어떤 기업이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부채를 상환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어렵죠,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제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게 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부채를 상환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부채를 상환한다는 건 좋은 건데 그건 언제 좋은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1주, 2주 전에 공부했던 어떤 기업이 이게 성숙기 단계에 있어서 제가 이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성숙기 단계에 있어서 어떤 기업이 성숙기 단계에 있어서 그 영업 활동이 잘 돼서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많고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쌓인 게 많고 그러면 은행에 이자 주면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은행에. 그죠?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어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 개인들처럼 이렇게 몇 억 빌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래서 막 천억, 오천억, 막 1조, 뭐 1조. 응? 그래서 이렇게 빌리니까 천억, 이천억, 막 오천억, 응? 많게는 1조 막 이렇게 빌리니까 그러면 그거에서 그 금리가 해서 3% 4%라고 해도 그 계산해 보시면 그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자만 해도 이자 비용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 이자를 내면서 그 부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어떤 기업이 현금이 많다면 현금이 필요한 시기에 그죠? 현금이 필요한 시기에는 현금이 부족할 때는 은행에 이자를 주고서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천억이든 오천억이든 갖다 써야 되지만 그래서 기업이 영업을 잘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현금 쌓인 게 해서 5천억도 되고 1조도 되고 2조도 되고 딱 그러면 괜히 은행에 이자 주면서 그렇잖아요. 한 달에 해서 막 몇백억씩 이자를 주면서 그 부채를 쓰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기업이 성숙기 단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이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 현금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한다면 그것은 좋은 거죠. 그것은 좋은 건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영업활동이 잘 돼서 이 영업활동이 잘 돼서 이 부채를 상환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영업 활동이 잘 돼서 부채를 상환하는 게 아니고 영업 활동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영업 활동이 잘 돼서 부채를 상환하는 게 아니고 영업 활동이 잘 안 돼서 부채를 상환하는 거예요. 영업 활동이 잘 안 돼서 응? 영업 활동이 잘 안 되니까 영업 활동이 잘 안 되는데 에서 은행에서 빌린 돈이 해서 막 수천억 된다. 근데 그 이자 내는 것도 버겁다는 것이죠. 이자가 해서 한두 푼도 아니고 이자가 막 몇백억씩 한 달에 몇백억씩 되면 그 이자 내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자를 내느니 아니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땅을 팔든 부동산을 팔든 어떤 공장을 팔든 그렇게 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그 은행에 어떤 차입금을 갚는 게 그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으로서 그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일단은 기업이 살아남고 봐야 되니까 그렇다면 기업이 망해버리니까 일단은 기업이 살아남아야죠. 그러면 일단은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뭘 가지고 갚아야 되냐? 일단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현금 가지고 부채를 갚는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침체기에 있는 기업의 특징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영업 활동에서 돈을 벌어요. 못 버는 게 아니고 영업 활동에 의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투자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돈이 현금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수강생분들 여기 채팅창에 쓴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재산을 조금 처분한 게 아니라 상당히 크게 처분을 했다는 거죠. 크게. 아까 제 현대차 가지고 예를 들었던데 현대차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예를 그렇게 드는 겁니다. 예를 그렇게.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그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 상환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자 내는 것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자가 한두 푼도 아니고 이자를 내는 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자부터 갚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체기에 있는 기업도 이제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 기업이 이렇게 침체기에 있다가 잠시 이렇게 기업이 이제 사이클상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어떤 단계에 침체기에 들어왔다가 이게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침체기에 있다가 이게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침체기, 이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이렇게 침체기, 이 침체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이게 이걸 잘 극복하고 어떤 환경이 좋아지면 이게 다시 좋아지는 구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빠지는 구조로 갈 수도 있다. 이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침체기에 있다가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투자자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침체기에 있을 때, 아까도 했죠. 이렇게 침체기에 있을 때 어떤 기업이 이렇게 침체기에 있을 때 이 기업의 주가가 쌀까요, 비쌀까요? 어떤 기업이 침체기에 있다. 어떤 기업이, 그것도 한때는 이렇게 잘 이렇게 나가던 기업이 어떤 이유로 해서 침체기에 빠져들었다. 그러면 그 기업의 주가는 쌀까요, 비쌀까요? 그 채팅 잘 써보세요. 주가가 쌀까요, 비쌀까요? 싸죠. 그 왜 싼지는 다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제가 그때 설명드린 수요 공급, 왜 싸겠어요? 그때 8년 산만 있고 4년 산 없으니까. 그렇죠. 8년 산만 있고 4년 산이 없으니까 싸겠죠. 그러니까 그 수요 공급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때 그래프 가지고 설명하면 그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그게 어떤 주가가 싸졌다는 것은 간단해요. 그게 살려는 사람은 없고 8년 산만 많이 있었을 때 그게 싼 거예요. 그게 그 비싸다는 건 반대죠. 비싸다는 거는 이제 그 비싸졌다는 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비싸졌다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이게 아무튼 싸진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막 10만 원 가던 게 여기서 막 해서 만 원으로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때 10만 원, 이 주가가 10만 원 가는 게만 원까지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만 원까지. 그러면 여기서 사가지고 이게 원위치 10만 원만 가도, 만 원에서 10만 원만 가도 10배를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이렇게 갈 확률이 한 반절, 이렇게 갈 확률이 반절. 근데 이렇게 갈 확률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위로 갈 확률도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게 주가가 싸고 이게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잘 기업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이렇게 반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로 한번 내가 이 종목을 사가지고 주가도 싸고 하니까 사가지고 한번 이 종목을 한번 내가 한번 가져가 보겠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 이런 종목을 내가 포트폴리오에다 넣어가지고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이제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거죠. 뭐 아니면 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잘하면 이게 대박 비슷한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대박 비슷한 수익이 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아무튼 이렇게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러는 건데, 자, 이런 종목을 내가 사게 되면 이런 종목을 내가 투자자로서 이런 종목을 내가 포트폴리오에 가져간다 하면, 이런 종목은 비중을 많이 사야 될까요? 적게 사야 될까요? 이런 종목은. 이 채팅 잘 써보세요. 자, 그렇죠. 여기도 닿았지만 이런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고, 이게 단기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고 소액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소액으로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숙기 단계에 있는 것을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종목을 한 1,000만 원 정도를 산다. 그러니까 성숙기 단계에 있는 종목을 해서 1,000만 원, 이게 1,000만 원이라서 100%다 기준으로 이렇게 따지면, 이런 침체액이나 구조조정기에 있는 이런 종목은 몇 프로 정도나 사면 되겠냐. 그래서 성숙기 단계에 있는 종목을 해서 1,000만 원치 산다.
그러면 이런 침체기나 구조조정기에 있는 종목을 산다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산다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산다면 성숙기 단계에 있는 종목을 내가 살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산다. 그러면 이런 침체기나 구조조정 이런 단계에 있는 종목, 그것도 구조조정이 지금 완료가 됐다. 구조조정이 어떻게 잘 됐다. 구조조정이 잘 됐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잘하면 옛날처럼 좋은 기업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예를 들어서 성숙기 단계 종목을 1,000만 원 산다. 그러면 이 침체나 구조조정이 끝난 이런 종목을 산다고 하면 본인들이 산다 하면 얼마쯤 사시겠어요?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얼마쯤? 본인들이 산다. 그러면 얼마쯤 사시겠어요? 얼마큼? 자, 그래서 이게 비중이 중요합니다. 비중이. 그래서 비중을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준이 이제 항상 종목을 이렇게 이제 사이클에 맞춰서 어떤 종목을 내가 포트폴리오에 이런 침체 구조기에 있는 종목도 이게 잘하면 한 5년, 10년 후에는 이 종목이 그래도 한 10배도 20배도 갈 수도 있겠다. 잘하면.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리고 어느 면에서 보면 또 그런 어떤 그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이 기업이. 그러면 좀 가지고 한번 포트폴리오에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고 싶기도 하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잖아요. 어느 면에서 리스크도 있지만, 그러니까 잘 안 돼서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지만 또 잘 되면 이렇게 또 한 10배, 20배 이런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성숙기를 1,000만 원으로 생각한다면, 성숙기를 1,000만 원씩 생각한다면, 이게 100% 생각한다면 지금 이런 침체기나 이게 구조 조정이 끝난 이런 종목도 살 때는 이 100%에 걸쳐서 한 5% 정도 사시면 적당하세요. 5%면 얼마예요? 5%면 5%면 한 50만 원치가 되겠죠. 50만 원치. 50만 원치. 자, 그래서 조금만 이게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한 5% 정도, 5% 정도만 사서 이것을 한 5년이고 10년이고 한번 가지고 가보면, 잘하면 이제 이런 종목에서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잘못돼 가지고 없어진다고, 잘못돼서 별로 수익이 안 난다고 해도 리스크를 안는 것은 원금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50만 원에 대해서만 리스크가 걸리는 거예요. 50만 원에 대해서만. 이 말 이해가세요? 50만 원에 대해서, 투자 원금 50만 원에 대해서만 리스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처음에 현금흐름표 설명드릴 때, 그때 제가 질문하면서도 본인들 투자 자금의 가장 큰 비중을 어떤 사이클 단계에 있는 어떤 그 종목에 비중을 가장 많이 넣어가지고 가는 게 좋겠느냐, 그 질문을 제가 했었고, 그걸 그 지난주에도 그 성장기에서는 제가 이제 비중을 성숙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성장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장기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그 성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 성장기에 있는 종목을 내가 포트폴리오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기준 했을 때 성장기에 있는 단계에 있는 종목은 몇 프로 정도 가져가는 게 적당할 거냐? 한 30% 정도면 적당해요. 30%. 30%. 그러니까 30% 정도면 적당하다. 이것도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한 30% 정도면 무난하다. 30% 정도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본인들이 어떤 기업의 어떤 종목을 골라서 비중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비중을 결정할 때 항상 그 성숙기 단계에 있는 종목을 100으로 보고, 그래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100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의 현금 흐름표를 살펴봤을 때, 그 현금 흐름표를 봤을 때 그게 그 성숙기 단계에 있는 건지 지난주에처럼 성장기 단계에 있는 건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것 같이 침체 구조조정기에 있는 건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비중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 비중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비중 결정하는 거에 의해서 본인들 계좌가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몇 배가 돼 있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개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비중을 싫잖아요. 종목 보면 그냥 좋아 보이면 거기다 몰빵하고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이 나도 별로 안 나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침체 구조기 단계에 있는 종목의 그 현금 흐름, 현금의 특징이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종목을, 이게 현금 흐름표를 공부하는 이유가 저희가 투자자로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 결국은 비중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내가 만약에 이런 단계 사이클에 있는 종목을 내가 포트폴리오로 넣는다고 하면,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종목을 넣는 건 좋은데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건지, 그 비중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비중에 대한 고민을. 근데 비중을 내가 그래서 100%를 가져갈 건지 30%를 가져갈 건지 지금처럼 5%를 가져갈 건지 이런 걸 결정하려면 결국은 이 기업이 지금 사이클성을 봤을 때 어느 사이클상에 있는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자, 사이클에서 보시면 다시 이제 어, 제가 그랬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일단 여기 탑을 꼭대기를 가기 전에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 살펴봤던 성숙기고 그 전 단계가 성장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꼭지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가는 게 이게 이제 쇠퇴기입니다. 쇠퇴기. 그래서 제가 3차 산업, 4차 산업 얘기를 했죠. 그때. 그래서 그 기업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업종에 따라서 이게 어떤 그 기업보다도 업종에 의해서 이제 어떤 쇠퇴기로 이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쇠퇴기에 있는 종목의 그 현금 흐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래서 쇠퇴기에 있는 종목 현금 흐름은 이제 지금 여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쇠퇴기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영업을 하고는 있는데 여기 보시면 표에도 있지만 영업 활동에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영업 활동을 하면 현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영업 활동을 하는데 현금이 오히려 마이너스다. 영업 활동을 하는데 현금이 마이너스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업 활동을 하는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영업 활동을 하긴 하는데 영업 활동에 의해서 들어오는 현금이 마이너스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기업이 저희가 그쵸 좀 성숙기부터 저희가 좋은 것부터 살펴본 거예요. 성숙기 진짜 왜 성숙기 단계에 있는 게 좋은지 이해가 가시죠. 이제 이렇게 여러 단계를 보니까 여러 사이클 단계를 보니까 왜 성숙기 단계가 가장 좋다. 그랬을 때는 왜 좋은지 몰랐는데 이렇게 그 성장기도 보고 그죠? 아까 침체기 구조기도 보고 그다음에 여기 쇠퇴기도 보고 그러니까 왜 성숙기 단계가 좋은지 조금은 알겠죠. 조금은 잘은 몰라도 조금은 알겠죠. 성숙기 단계가 왜 좋은지 성숙기 단계가 응? 왜 좋은지. 자,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물건을 팔고는 있는데 물건이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물건이 팔리긴 하는데 물건을 팔고는 있는데 물건을 팔리고는 있는데 현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 현금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뭐 이게 외상으로 팔거나 무슨 어음 받고 팔거나 그렇죠. 현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현금이. 물건을 전혀 안 파는 건 아니고, 전혀 안 팔리는 건 아니고, 물건이 팔리긴 하는데, 팔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건을 팔았으면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금이 안 들어온다, 현금이. 지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예전에 그 재무 상태 보면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자꾸 재고가 쌓이고, 그렇죠. 그 재고가 는다는 거죠, 재고가 오히려. 재고가 는다는 건 물건을 사올 때는 현금이 나가는데, 그게 그냥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팔리는 것보다 쌓여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응? 그래서 한 100개 사와가지고 한 10개 팔리고 한 90개가 쌓여 있고 그러면 현금이 마이너스가 나겠죠. 자 보시면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외상으로 자꾸 팔리는 외상 그죠? 현금을 받지 못하고 외상으로 판다든지 아니면 어음을 받고 판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영업 활동을 하긴 하는데 현금 흐름이 자꾸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죠. 자 거기다가 투자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만들고 있다. 그 투자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만들고 있다. 이거 아까 질문했던 거죠. 투자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플러스가 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자산을 정리한다는 얘기죠. 그 기업의 재산을 정리한다. 자, 보시면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고 그럼 자산을 처분하고 있고 거기다가 그 재무 활동을 통해서 돈을 빌려오고 있다. 여기 플러스가 난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돈을 왜 빌리겠어요? 영업 활동 하긴 하는데 이게 현금이 안 들어오니까 응? 그 다행이죠. 그나마 돈을 빌려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쇠퇴기에 있다. 이런 쇠퇴기에 있는 종목의 현금 흐름 이런 거. 자, 이런 현금 흐름표상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은 투자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이런 종목을 투자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채팅창에 써보세요, 이거. 그렇죠. 이런 종목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이런 종목을 그냥 가격이 싸다고 그냥 이런 걸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이 싸다고 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현금흐름표를 통해서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흐름표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걸러내야 된다. 이런 종목들이 싸다고 해서 이런 종목을 자꾸 여기 사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을 자꾸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종목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쇠퇴기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쇠퇴기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런 종목은. 근데 이제 그런 특징이 지금 이런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투자 활동을 통해서 플러스가 나고 재무 활동을 통해서 플러스가 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여기 재무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자 이게 이 주식 투자에서 개인들 중에 망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이유가 진짜 이렇게 쇠퇴기에 있는 종목을 골라서 그 어떤 세력들은 이런 쇠퇴기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관리를 해서 어떤 세력 관리를 해서 이 종목을 막 몇 배 올려가지고 응? 이런 걸 여기 고점에 가서 이걸 개인들한테 다 넘기고
더 나쁜 것은 이렇게 쇠퇴기에 있는 종목을 이렇게 세력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주가가 싸니까 시가총액도 적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렇게 몇 배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더 나쁜 것은 이렇게 올려놓고 내려오면서 또 여기서 뭘 하냐면 또 유상증자까지 해요. 유상증자까지. 응? 그래서 개인들을 이렇게 고점에 사서 만들어서 개인들로 하여금 고점에 사서 망했는데 또 유상증자까지 해가지고 망한다. 이렇게.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을 투자해서 왜 망하느냐? 그냥 올라간다는 이유로 사가지고 이런 종목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근데 이런 종목 현금 흐름표만 한번 살펴봤으면 이런 종목이 이렇게 몇 배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금 흐름표만 한번 봤으면 이런 종목을 투자를 해서는 안 됐었다는 종목이죠. 안 됐. 근데 대부분 개인들이 그래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서 뭐 상장 폐지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잘못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고점 만들고 또 유상증까지 하고 잘못하면 이게 그 상장 폐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상장 폐지까지. 이게 잘못하면 이게 제가 그래서 그때 자연과 환경 종목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가 개별주 가지고 이렇게 테마주를 하다 보면 종목에 따라서는 재무 상태가 재무제표가 가장 안 좋은 종목이 가장 잘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런 종목을 그냥 잘 오른다는 이유로 자꾸 쫓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몇 번은 그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조금 낼 수는 있지만 잘못 걸려들면 그런 종목 때문에 크게 망할 수가 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했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개별주 가지고 테마주를 하다 보면 항상 그게 딜레마다. 하다 보면 알면서도 안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거 하면은 돈을 버는데 그래도 안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다. 고민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쇠퇴기에 있는 그 종목의 예, 현금 흐름의 특징입니다. 이게. 자, 어, 그래서 오늘도 지금 아까 그 두 단계 있는 이제 그 현금 흐름 이걸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들어놓으세요. 요거 뭐 이렇게 다 100%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저런 특징이 있구나. 저런 현금 흐름표도 있구나. 근데 기업에 따라서는 저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개념들을 아니면 이런 특징들을 좀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이제 이런 현금 흐름표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실전을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그냥 잘 움직인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자꾸 따라 들어가고 자꾸 사고 이럴 게 아니고 그런 종목들을 본인들이 혼자 하시는 경우에 지금은 이제 제가 종목을 드릴 때 제가 뭐 이런 것들 다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종목을 이렇게 골라 드리지만 나중에 본인들이 혼자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현금 흐름표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최소한도 지금 쇠퇴기 단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 종목이 아무리 상한가가 나오고 한다고 해도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서 안 된다.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냥 가감히 포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이런 종목 가지고 수익 내려고 그냥 욕심 부리다가 그냥 잘못 걸려들면 거기서 그냥 큰 손실을 보고 그 잘못하면 그냥 투자자로서 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게 현금 흐름표만 조금 볼 줄 알면 최소한도 이런 종목은 손은 안 될 텐데 이 보시면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한 지금 그 재무제표 가지고 한 2, 3주 쭉 하면서 특히 현금흐름표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지금 3주째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역시 그 성숙기 단계에 있는 그 종목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상대적으로 들 거예요. 아직은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시더라도 역시 성숙기 단계에 있는 종목이 좋구나 그런 생각이 좀 상대적으로 드실 겁니다. 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로 역시 이왕이면 성숙기 단계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해야겠구나. 그 수익을 좀 덜 내더라도 수익을 조금 적게 내더라도 수익을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내더라도 역시나 좀 기업이 재무적으로 좀 안정 단계에 있는
응? 돈을 잘 벌고 있는 단계, 그게 성숙기 단계죠. 그래서 성숙기 단계에 있는 종목을 이왕이면 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단계, 성숙기 단계가 아닌 종목들, 그래서 성장기라든지 아까 얘기한 구조조정, 침체기, 뭐 이런 단계에 있는 종목들은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내 욕심 부려서 비중을 많이 실을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종목들은 그냥 조금씩만 넣어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장기도 상당히 좋은 단계예요. 사실 성장기 단계도 좋은 단계인데 그래도 리스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성장기 단계를 잡을 때도 30% 이상 넘으면 안 된다. 그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서 3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중,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금 흐름표를 저희가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 현금 흐름표를 보고 내가 어떤 종목을 내가 혼자서 결정을 할때 결국 비중을 내가 그 종목당 비중, 이 종목당 비중을 내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거냐, 어떤 기준으로.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을 때 이 현금흐름표 기준을 잡으면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리스크를 많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투자자로서. 이렇게. 리스크를 많이 줄여놓을 수가 있다. 그 현금흐름표를 보고 미리 걸릴 걸 걸르고 사면 안 되는 종목은 안 사고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도 그 현금흐름표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매도를 하고 이렇게 그냥 가격 떨어지니까 매도하고 이게 아니고 현금 흐름표 상으로 이게 분기마다 달라지고 이렇게 쭉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도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자꾸 시간 가면서 현금 흐름표가 달라지니까 그 변화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중장기 연다는 게 이게 그냥 종목 들고 버티는 게 중장기 아니에요. 그게 가끔씩은 이거 매일은 아니더라도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현금 흐름표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 종목을 내가 이렇게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 판단해 가면서 중장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해석도 살펴보고 이런 그 재무적인 것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장기 보유를 해야 중장기 보유를 해야 그래야 이제 그렇게 가면서 이제 두 배짜리 세 배짜리 이런 수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리스크 관리가 목적인 거예요. 수익률 관리가 목적이 아니고 리스크 관리가 목적이다. 리스크 관리가 목적. 그래서 2000개 종목들 중에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죠. 2000개 종목 중에. 근데 그런 종목들을 좀 걸러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을 걸러낼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이 현금 흐름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현금 흐름표들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좀 잘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이걸 자꾸 반복하면서 보이는 걸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현금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자꾸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자꾸 이제 눈에 그걸 익혀 가야죠. 아, 잠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